솔직히 말해서 네가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걸? 우리 작은 아들은 너 아니었으면 더 잘 살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산후 2주밖에 안 된 몸으로 할 말도 삼킨 채 버티고 있던 그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집의 진짜 민낯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30이 되던 해 태훈을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 둘은 서툴지만 따뜻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딸 민서를 키우면서 맞벌이로 버티고 있었다. 아이는 9월에 태어났다. 계절이 바뀌던 시점에서의 출산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 몸이 으슬거리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산후 한 달 차.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매일 밤 아이를 돌봐야 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감정도 불안정했고 신체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날도 서연은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인생을 바꿀 하루가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 큰아주버니, 이모, 이모부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신발이 뒹굴고 가방들이 소파에 내려놓아졌으며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은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지만 같이 준비하면 금방 끝나지. 시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리도구부터 꺼냈다. 냄비, 뚝배기, 국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간신히 일어나 앉아 손님상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고통을 참으며 음식을 만들던 중 서연은 기겁할 장면을 보게 된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맨밥을 씹어서 갓난아기 민서의 입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먹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있었다. 어머니 안 돼요. 아직 절대 안 돼요. 너무 어려요. 서연은 황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막아도 시어머니는 옛날엔 다 이렇게 키웠어. 라며 과거의 양육 방식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서연 몰래 또 밥을 씹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서연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동이었다. 그날 서연은 남편 허벅지를 손톱으로 박아 넣으며 제발 말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의 절망감과 무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이 서연의 마음을 올감했다. 며칠 뒤 시가 식구들이 또 집에 들렀다. 이번에는 사전 연락 없이 다시 나타났다. 마침 모유 수유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리를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줘, 나보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말 그대로 아이에게 젖주는 장면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큰아주버니까지 있는 자리였다. 서연의 신체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순간이 감시받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굳어버린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에야 겨우 숨을 돌렸다. 그 방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숨기고 그래? 시어머니의 말은 서연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생명을 나누는 신성한 순간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연은 진정하고 나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설마 우리 엄마가 남편은 무기력한 표정뿐이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상황의 심각함을 외면하고 싶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자신의 몸, 마음, 존엄 그 어느 것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느껴버렸다. 그것은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감이었다. 어느 날 시댁에 들렀을 때였다. 서연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서연에게 말을 던졌다. 그것은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다. 우리 아들, 너 만나기 전엔 속 한 번 안 썩인 애였어. 넌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빛은 냉정했다. 서연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남편을 조종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모순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꾸할 용기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실을 알고 싶어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원래 착한 아들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으로. 아니, 우리 집에서 형이 사고 많이 쳤고 나도 착한 아들 아니었는데 남편의 고백은 명확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에 비해 나았던 것뿐 특별히 착했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서연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그래.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말할 뿐이야.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해. 지금은 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갈등을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책임 전가였다. 서연이 이 집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어느 날 신혼집 우편함에서 남편이 아닌 큰아주버니 이름으로 된 독촉장이 나왔다. 그것은 평범한 편지가 아니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글씨로 쓰인 채권 추심 통지서였다. 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이게 왜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은 황당해하며 물었다.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질문인 양. 전에 몇 번 왔었어. 너 걱정할까봐 버렸어. 남편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이미 여러 번 독촉장이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그럼 다 언제 처리할 건데?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형과의 대화는 참담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다. 도대체 언제 해결할 거야? 니네가 날 도와줘야지. 내가 남이야? 그 소음 속에서 서연은 혼자만 고요했다.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엔 큰아주버니가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신혼집에 왔다. 21살, 어리기만 한 아이였다.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여자를 보면서 서연은 저 남자가 정말 빚을 짊어진 사람인지 의심했다. 그 뒤로는 갑자기 다른 여자와 번개같이 약혼식을 올렸고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9천만 원짜리 신축 오피스텔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맡겨놓은 것 마냥 9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달라니. 서연은 새로운 충격을 맞았다. 이 가족의 논리 구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마련한 방법은 놀라웠다. 보험담보대출, 동네 이웃들에게 30만 500씩 빌린 돈들, 게다가 사채까지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모두 이 문제에 투자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서운하다며 서연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 압박의 무기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정없이 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통했다. 서연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 울음조차 자기 아들 결혼을 위해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감정적 압박일 뿐이었다.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비제식을 심어주려 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학대인지 서연은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 태훈과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이는 잠이 들었고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후 전의 침묵 같았다. 당신, 우리 진심으로 얘기해야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뭐, 또, 태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지쳐 있었다. 뭐 또가 아니라 당신 엄마가 이 정도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 우리 딸이 저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내 엄마가 좀 심한 건 알지. 하지만 그게 뭐 하는 소리야? 엄마를 버리라고? 태우는 손을 들었다. 버리라고? 내가 버리라고 했어? 당신이 엄마를 제대로 제지하고 경계를 그어야 한다고 했지. 우리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오고 우리 아이에게 씹어먹은 음식을 먹이고 내가 수유할 때 쳐다보는데 넌 왜 모른 척해?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한테 뭐라고 해? 태훈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게 문제야. 당신 아버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그래.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어른 아닌가? 서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좀 진정해. 목소리 작게 해. 애기 깨워. 태훈은 여전히 현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다. 애기? 아이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부터 바꿔야지. 당신 형은 9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요구했어. 당신 엄마는 사채까지 끌어다 빌렸고 우리 신혼집 우편함에 800만 원 독촉장이 들어왔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건 형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태훈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저 패턴을 보면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어려울 땐 무시하고 도망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거야. 그게 좋아? 그리고 시댁 빚은 결국 우리한테 올 거야. 서연의 눈물이 흘렀다.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좋은 의도로. 태훈이 말을 시작했다. 좋은 의도? 좋은 의도면 사채까지 내서 자식 챙겨? 그건 좋은 의도가 아니야. 그건 통제야. 조종이야. 사랑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 태훈은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저 환경에 놔둘 수는 없어. 당신이 선택해야 해. 당신 엄마와 형제 중심으로 살 건지, 아니면 당신 아내와 아이들 중심으로 살 건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태훈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심한 거? 내가 심하다고? 산후 우울증도 있고, 아이도 챙겨야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당신 엄마 눈치도 봐야 하고, 이게 정상인 줄 알아? 이건 학대야. 학대! 내 엄마가 너한테 학대를! 그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모두 학대고, 그리고 당신은 그걸 지켜보면서만 있었어. 그것도 일종의 방임 학대야.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응. 그런 마음으로 매일 밤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게 맞나 싶으면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 난 이건 못해. 이건 정말 못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태훈은 물었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난 당신이 당신 엄마, 당신 형에게 명확한 경계를 그어주길 원해. 우리 집에 무단 출입 금지. 우리 아이 교육은 내가 결정한다. 우리 경제 문제에 간섭 금지.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경계도 그을 수 없다면 난 아이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 나가! 응. 우리 아이들이 저 독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혼자인 엄마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정말로. 태훈은 그제야 현실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을 수도 있었다. 좀 시간을 줄 수 없어? 태훈이 호소했다. 시간? 몇 년을 줬는데 뭐가 달라졌어?
매번 같은 약속, 같은 무기력. 난 이제 지쳤어. 진짜로. 거실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태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치 깊은 물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미안해. 그가 먼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무기력함이 아니라 비로소 깨어난 무언가가 있었다. 뭐가? 서연이 물었다.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내 아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 아이들이 겁먹는 거 보면서, 왜 자꾸만 눈을 감았을까? 태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축축했다. 당신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냐는 게 중요해. 서연은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한테 연락을 안 받겠어. 형한테도. 태우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엄마도, 형도 이제 정말 질렸어. 이게 몇 년을 계속되는 거야? 언제까지 나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형의 빚을 내가 다 받아야 하는 거야? 서연은 태훈의 말을 듣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은 진짜 질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훈이 서연을 바라봤다. 우리 딸이 아버지를 보고 눈을 피하는 모습.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어. 그리고 그 책임이 다 내 무기력함에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 그래서 뭐 하려고? 번호를 바꿀 거야. 내 번호를 바꾸고 엄마한테 연락처를 알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형이 또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그 악순환 속에 있고 싶지 않아. 태훈이 말했다. 너를 미워한다거나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지겨워. 내 엄마도, 내 형도, 이 모든 게. 서연은 이 말을 듣고 무언가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답이었다. 당신이 정말 그럴 수 있어?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도 못 살아. 아이들도 못 살아. 그리고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그래도 정말 힘들 거야. 계속 전화할 거고 찾아올 거고. 알아. 그래서 너랑 함께 끝내는 거야. 우린 같이 이 관계를 끝내자.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순간 서연의 눈물이 흘렀다. 얼마 후 태훈과 서연은 함께 휴대폰 가게에 들어갔다. 둘 다 번호를 바꾸었다. 새 번호는 직장, 아이들의 학교 그리고 서로에게만 알렸다. 가장 먼저 온 것은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번호였다. 그 전화는 어디로도 닿지 않았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태훈의 회사로 전화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태훈의 형은 더 노골적이었다. SNS에 글을 올렸다. 동생이 가족을 버렸다. 어머니가 2년 하나 때문에 혼자 계신다. 하지만 그 글도 태훈을 흔들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달랐다. 저건 거짓이야. 우리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형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경계를 존경하는 선에서라면. 3주가 지났을 때 서연은 태훈이 처음으로 집에서 완전히 편한 모습을 보았다. 어깨가 내려갔고 얼굴이 밝아졌다. 힘들어. 서연이 물었다. 응. 근데 이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리고 너도 편해 보이네. 응, 처음으로 편해.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시도는 거의 멈춰 있었다.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번호였기 때문이었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도 보냈다. 무단 연락 시도,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간주되며 추가 행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태훈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력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과 태훈은 함께 밤새 밥을 먹으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예전에 그 걱정에 가득 찬 웃음이 아니라 순수한 웃음이었다.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선택한 거야. 그래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끝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너와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 거.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연은 아이와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태우는 옆에 서서 딸 민서의 머리를 쓸어주고 있었다. 예전 같은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자연스러웠다. 번호를 바꾼 그날부터 서연과 태우는 마침내 자신들의 삶을 되찾았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선택이었다. 시댁과의 끝은 비통하지 않았다. 그것은 필연적인 경계였고 정당한 결정이었고 자신들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편지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법적 대리인에게로 접수되었다. 태우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다. 열어볼래? 서연이 물었다. 아니. 내가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야. 그리고 그 미래엔 우리 셋이 있으면 돼. 아니, 이제는 넷이야. 태우는 서연의 배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이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약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사랑해. 서연이 말했다. 나도 사랑해. 태훈이 대답했다. 그들의 새로운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울음이 평온했다.